고전이죠. 이번 시간에는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의 책을 한번 검토해 볼까요? 1816년 시인 바이런경, 의사 존 폴리돌이 남편 셀리와 모인 자리에서 괴담을 하나씩 짓기로 약속해서 무서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19살이었던 메리 셸리의 경이로운 데뷔작이 1818년에 탄생을 하게 되죠. 이 번역본은 2012년에 나온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인간 본성에 숨겨진 다양한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한 책이 19세기 초기의 19살 소녀에게 나왔다니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라 이름 없는 괴물을 창조한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은 전적으로 영화에서 나온 이미지이고, 그를 통해서는 더욱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북극점을 향한 탐험 여행에 나선 로버트 월턴은 여행 중 영국에 있는 누님에게 여러 편지를 보내면서 상황 보고 비슷한 것을 하죠. 원종을 결심 후 6년 동안이나 준비한 그는 극점 근처의 새로운 항로 개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빙원에서 개썰매를 끄는 사람 형체를 지닌 괴물을 본 월턴은 이번에는 처참한 몰골을 하며 빈사 상태에 빠진 한 사내를 배에 승선시킵니다. 그는 도망친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고결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재앙을 털어놓는 그는 놀랍고 기괴한 상황으로 월턴 일행을 몰고 가죠.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그는 제네바 태생이며 공화국 최고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아버지의 친구이면서 가난하게 죽은 보포르의 딸 카롤린은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고, 프랑켄슈타인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여동생이 죽은 후 어머니는 그녀의 딸인 엘리자베트를 데려와 프랑켄슈타인의 신부감으로 정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13살에 신비주의 철학에 이끌리는 등 자연 철학에 깊이 빠지죠. 파라셀수스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책들도 탐독한 그는 현자의 돌과 불멸의 묘약 탐색에 집중하면서 질병을 추방하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꿉니다. 15살에 전기를 안 그는 여러 분야를 공부하면서 17살에는 제법 의젓한 지식인이 되죠. 프랑켄슈타인이 1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성홍열로 사망하고 독일의 잉골슈타트 대학에 입학한 그에게 친구 앙리 클레르발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학에서 크렘페는 자연철학 교수였고 발트만 교수는 화학을 담당했습니다. 펠트만 교수의 강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었고 프랑켄슈타인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화학에 온전히 몰두하면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 신체 구조를 분석하면서 생명의 원리 발생의 의문을 가진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의 삶과 죽음 과정까지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드디어 개체 발생과 생명의 원인을 찾아낸 그는 무생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갖게 되죠. 2.5m나 되는 거대한 생물을 창조하기 시작한 그는 시체 안치소에서 유골을 수집하고 해부실이나 도살장에서 재료를 조달합니다. 2년 동안 모든 열정을 바쳐 탄생한 참혹한 모습의 괴물, 공포와 혐오만을 그에게 전달할 뿐이죠. 자신이 만든 괴물 때문에 신경성 열병까지 얻은 그는 앙리 클레르발의 간호로 겨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르발의 온화한 손길과 애정 덕에 프랑켄슈타인은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갈 힘까지 얻습니다. 어느 날 괴물이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편지에서 사랑하는 막내 동생 윌리엄이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프랑켄슈타인은 6년 만에 고향으로 가서 살해 장소에서 탄생된 지 2년이 된 괴물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직감하죠. 하지만 재판에서 하녀인 유스틴 모리츠가 범인으로 결정되어 허무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절망과 회한에 빠진 프랑켄슈타인은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진정한 살인자는 자신이라고 자책하죠. 알프스 산맥 등산길에서 경멸과 악으로 뒤섞여 참혹한 몰골을 한 괴물을 만난
프랑켄슈타인은 분노를 표현하지만 괴물은 피조물이 행복하게 살도록 호의를 보이라고 다그칩니다. 자신의 악마가 되는 건 조물주의 손에 달렸음을 강조하는 괴물은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어떤 성장 일기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잉골슈타트 근처 숲에 정착한 후 계속해서 이동한 괴물은 음식이나 환경 등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감각을 익히고 사람들 사는 모습을 몰래 엿봅니다. 가난이 비참한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말은 물론 사고도 활발해집니다. 어느 오두막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맹인 아버지, 오빠 펠릭스, 누이 아카타, 펠릭스의 여자 아라비아 여인 사피의 생활을 몰래 지켜보는 괴물은 인간의 여러 가지 면까지 파악하면서 불행하고 참혹한 자신의 모습에 울분과 분노 및 비참함을 느낍니다. 가난하지만 오두막 식구들의 삶은 사랑과 존경의 장입니다. 맹인 노인의 이름은 드라세이며 그는 프랑스 명문가 출신이었는데 튀르키예 상인인 사피의 아버지가 그들을 몰락시켰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 때문에 정부의 미움을 산 사피의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후 펠릭스가 그를 위한 구명운동에 나서자 펠릭스에게 보답으로 사피와 결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사형 집행일 전날 탈출에 성공한 사피 아버지는 펠릭스의 도움으로 외진 곳으로 도피한 뒤 외국으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드라세와 아가타를 투옥시키며 펠릭스의 죄를 물었고 재판으로 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고향 땅에서 추방을 단행했고 그들은 지금의 독일의 외딴 곳의 오두막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피와 결혼시켰다는 사피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의 격분한 사피는 혼자 펠릭스의 오두막으로 오게 됩니다. 드라세 가정의 이야기는 괴물에게 큰 미덕을 느끼게 했고 길에서 죽은 신라관, 플루타르코스 용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까지 읽은 그는 스스로 마음이 크게 고양됨을 인식합니다. 실험실에서 가져온 창조자의 연구 일지를 연구한 괴물은 자신을 창조하는 4개월 동안의 기록을 면밀히 살피면서 자신의 모습이 프랑켄슈타인의 투영임도 깨닫습니다. 오두막집의 미덕, 사랑, 자애, 성품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사피의 존재로 인해 오두막은 더욱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미덕을 지닌 가정이라면 자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괴물은 용기를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아가타는 기절하고 펠릭스는 지팡이로 괴물을 때립니다. 괴물의 완전한 착각이었죠. 괴로움, 참담한 절망감에 쌓인 괴물은 인류와의 전쟁을 다짐하고 특히 창조자에게 철저한 복수를 꿈꿉니다. 조물주를 찾아가 복수를 해야 하는 괴물은 날마다 증오를 키우며 결국 제네바 근교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윌리엄을 만나 그를 죽이고 맙니다. 살인 현장에서 젊은 여자가 지나가기에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괴물은 아이가 갖고 있던 초상화 목걸이를 그녀의 드레스 사이에 몰래 끼워 넣으니 결국 유스틴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프랑켄슈타인을 만난 괴물은 자신을 위해 자신과 같은 모습의 여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게만 해주면 세상과 단절한 채 둘이서만 살겠다고 말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에게 확실한 맹세를 요구하며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죠. 다시 저명한 자연 철학자들을 만나며 창조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프랑켄슈타인은 클레르발과 함께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지만 자신에게 내려진 치명적인 저주를 자각하며 늘 괴로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퍼스에서 작업 과정을 불안과 초조 속에 이어가는 그는 그곳까지 내내 프랑켄슈타인을 미행한 괴물 앞에서 또 다른 여자를 만들어 놓고 인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면서 결국 괴물이 보는 가운데 창조물을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분노하는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의 결혼식 날에 꼭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며 위협합니다. 작업의 흔적을 모두 없앤 후 섬을 떠나는 프랑켄슈타인은 어느 작은 곳에 도착하자마자 치안 판사에게 끌려갑니다. 그 전날 목졸려 죽은 젊은 청년의 시체가 발견되어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죠. 시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랑켄슈타인은 경악합니다. 그 시체는 바로 자신의 은인이며 절친인 클레르발의 죽음이었죠. 괴물에게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발열로 2달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다 깨어보니 감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치안판사의 편지로 아버지의 면회를 접합니다.
결국 알리바이가 증명되어 석방된 프랑켄슈타인은 아버지와 함께 제네바로 복귀하죠. 괴물의 복수 다짐에도 불구하고 프랑켄슈타인은 엘리자베트와의 결혼을 강행합니다. 손에는 총과 권총과 단검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말이죠. 결혼식에 이어 연회가 이어집니다. 괴물의 다짐은 현실로 나타나서 엘리자베트가 침대에 쓰러져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녀의 목에는 악마의 손자국이 남아있네요. 프랑켄슈타인을 조롱하며 달아나는 괴물, 충격으로 뇌졸중이 발병한 프랑켄슈타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말죠. 정신병 질환으로 몇 달 동안 독방 신세를 쥔 프랑켄슈타인은 복수를 다짐하며 형사 전문 판사에게 괴물을 고발하지만 그의 말을 반신반의한 판사는 체포 불가능 의사를 밝힙니다. 오로지 복수심만 커져가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 추적에 온 힘을 쏟으며 끈질기게 발자취를 쫓다가 빈사 상태에서 북극 주변에 있던 월터의 배에 의해 구조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프랑켄슈타인의 증언은 끝이 납니다. 월터는 건물을 직접 보았으니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그의 이야기를 글로 남깁니다. 얼음 산맥에 포위되면서 선원 몇이 죽자 선원들은 귀향을 요구하는데 건강도 안 좋은 프랑켄슈타인은 원정의 가치를 설명하며 선원들을 설득하죠. 마침내 영국 귀향이 결정되고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복수를 이어달라는 말과 함께 눈을 감습니다. 그의 시체 앞에 나타난 괴물은 자책하면서 자신이 사람을 죽일 때마다 자신의 고통이 프랑켄슈타인의 고통보다 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랑과 우정에 대한 갈구 욕망을 끝내 거절한 프랑켄슈타인의 행동은 범죄라고 주장하는 괴물은 최북단으로 가서 자신의 육신을 태우겠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라는 것이지요. 어둠 속으로 괴물은 사라집니다. 자, 가정은 동경과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불안과 결핍의 장이며 셀리 자신의 경험이 이 작품에 투영되어 있다고 옮기니는 말합니다. 과학수술의 어머니인 셸리는 참담한 상실감, 지적 갈증, 모성애의 결핍, 지적 야심과 열정, 그 다음 출산과 사산에서 나온 경험과 더불어 계모의 질시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심리를 세밀하고 분석적인 묘사로 명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천 권의 책을 독파하며 독하게 이른 결과물이기도 한 이 작품은 인간을 창조한 자에 대한 저주와 인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인류는 이제 생명을 창조하는 위치까지 오르고자 갈망한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인공지능의 전성시대에 과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책의 존재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가 아닐까요? 자, 인공지능의 시대, 과연 생명의 창조까지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던져주는 정말 훌륭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